예, 오늘 특별히 이제 보신 항상 이제 메인 뭐라 그래, 그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협동조합 무이의 우리 홍윤희 이사장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채팅창으로 우리 의견을 받고 있으니까요.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남겨주시면 저희가 우리 홍 이사장님 이 발표 끝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홍윤희 이사장님의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한 2달 전까지 이베이 코리아, 그러니까 지마켓 글로벌에서 CSR, 그러니까 ESG랑 홍보를 담당하다가 퇴사를 하고 그 전서부터 하고 있었던 협동조합 무이를 지금 이끌고 있는 홍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유승건 이사님께서 그 귀한 그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어떤 얘기를 할까 하다가 오늘 아침에 장애 인권 촉진자로서의 기업의 역할은 무엇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들, 그냥 저의 어떤 개인적인 경험에 좀 빗대서 좀 큰 이야기라기보다는 좀 작은 얘기, 좀 더 현장감 있는 얘기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가볍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이는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왜 그 김혜솔 그 디자이너가 뭐 여러 가지 유니버설 디자인이라든지 그 다음에 어떤 이제 캐릭터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그 장애인들이, 이제 비장애인들과 함께 포용돼서 사는 사회들 같은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종류의 활동들을 조금씩 저희 무이를 통해서 해왔었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상을 탔고, 처음에 지금 계속 이렇게 그 발표 들으니까 재밌는 영상 하나 그냥 보고 가실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죽으셨고 호란이가 어디에 쓰러져 있죠? 도로 위에요. 어느 도로요? 그걸 왜 물으시죠? 관할이 전부 다르거든요. 고속도로면 도로공사, 국도면 국토관리사무소, 지방도면 충주시거든요. 잘 모르겠는데요? 이게 충주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소셜미디어 잘하는 지방자치단체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올린 거예요. 왜 제가 이걸 가지고 왔냐면은, 제가 무이를 시작했던 이유가 딱 이것 때문이었거든요. 뭐였냐면, 지하철 그 고속터미널역에서 3호선, 7호선, 9호선이 엇갈리는 그 사이에, 거기에 이제 엘리베이터가 없고 리프트와 이제 계단만, 리프트, 계단,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만 있었는데, 근데 저희 아이가 만약에 거기를 이용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 하면서 계속 출퇴근을 하다가 어느 날 리프트가 고장난 걸 본 거예요. 그런데 리프트 고장이 난 데에 뭐 언제 고쳐진다라는 말도 써있지가 않고, 그저 뒤로 돌아가서 뭐 이제 뒤로 가서 4호선 갈아타고 9호선 갈아타면 7호선으로 갈 수 있다. 계단 밑이 7호선이고 계단 위가 3호선, 9호선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그 역에다가 했어요. 그랬더니 그 역에 계신 역모께서 어머님 어디 계세요?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위쪽에 계시면은요 3호선이나 9호선에 연락하시고 밑에 계시면 7호선에 연락하세요. 알고 봤더니 3호선은 서울 메트로, 7호선은 도시철도공사, 9호선은 9호선 공사, 이렇게 세 군데가 다 다르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제 그때 뭐 막 그 페이스북에다가 쓰고 그걸 서울신문이 받아 쓰고 그러면서 무슨 국토부가 무슨 해명 자료 내고 그러면서 사실 무의를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이렇게 그 멘탈 같은 것들이 이제 갖게 됐던 거거든요. 즉 뭐냐면은 이동권이나 이제 접근권이 제대로 보장이 되고 있지 않은데, 그것을 이제 심지어는 공공기관이나 어떤 공공시설물에서도 서로 이런 공무원들이 여기는 우리의 그 테리토리, 우리는 여기까지만 관리를 해 라고 하면서 사실 그 중간에 일종의 서비스의 공백들이 발생을 하고,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좌절들을 겪게 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좀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휠체어 타는 딸의 눈높이로 보니까, 그 얘기를 안 드렸군요. 이제 뭐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저희 아이가 이제 휠체어를 타고요. 태어날 때부터 장애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휠체어는 4살 때부터 탔어요. 근데 이제 아이의 눈높이로 보니까 지하철을 타는 걸 굉장히 좋아했는데, 지하철 교통약자, 환승, 특히 환승 표기 체계가 너무 혼란스러워서 엘리베이터가 있는데도 잘 찾아가기가 어렵고요. 우회 경로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돌아가면 조금 더 편하고, 리프트 좀 타기 싫어하거든요. 리프트에서 떨어져서 사람들이 많이 죽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는 우회 경로 같은 걸 영문도 잘 모르고.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가기가 힘든 곳들은 아, 나 안 가고 싶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은 거죠.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휠체어 리프트가 운영을 안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이용해 달라고 하는데 그럼 엘리베이터가 어딘지 알려줘야 되잖아요. 이런 그 작은 배려가 너무 어떤 안내판에 부족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인프라 자체도 부족하고 여기가 그 5호선 상일동역인데 저희 집에서 제일 가까운 역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2020년까지인가 2019년까지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여기 지어진 지 30년이 넘는 역인데 그렇게 그래서 아이를 안고 내려가기도 했었었고 아까 말했던 대로 이렇게 안내 자체가 부족해서 뭔가 한 끗 차이로 굉장히 골탕 먹었다라는 느낌들이 드는 경우들이 있었고요. 시민의식, 이거 굉장히 바이럴 됐던 사진이죠. 엘리베이터에 사람들이 줄을 엄청 서 있는데 휠체어를 정작 타야 될 사람들은 저렇게 뒤에서 타지도 못하고 되는 경우. 실제로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지하철 엘리베이터에서 20분씩 기다린 경우들이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어르신들이 엄청 타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너무 아쉬워서 이 중에서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뭘까? 환승길에 스티커나 좀 붙여볼까? 라고 생각을 한 게 카카오 스토리 펀딩이었습니다. 2015년의 일이었고요. 그렇게 해서 어찌어찌 하다가 그 환승길에 스티커 붙이는 게 불법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모바일 맵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 맵을 만든 게 2015년 말서부터 시작해서 2018년까지 한 4년 동안 이렇게 조금씩 만들었습니다. 이걸 했을 때 휠체어를 타신 이제 장애인 당사자들도 있었지만은 주로 비장애인 분들이 휠체어를 직접 타고 다니면서 리서치를 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게 그 맵을 만들었지만 사실 이제 아주 완성된 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맵이라는 것들은 나의 위치를 기반으로 해서 갈 곳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하철의 경우에는 지하로 그 GPS가 안 터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위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처럼 안내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지금 저쪽 오른쪽에 보시면은 층마다 이렇게 약간 네이버 맵이나 카카오 맵처럼 그렇게 일종의 지도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거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그냥 아예 그림 파일로 만들어 놓은 형태로 저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지상으로 나와서 2019년에는 저 아까 전에 사실 김예솔 님 저 발표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공감을 많이 했는데 왜 스쿨버스에 그 저상버스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애 같은 경우는 소풍 갈 때 맨날 저희 차를 타고 갔거든요. 어느 순간서부터 가기 싫다는 거예요. 자기는 친구들과 같이 그 버스에 타고 가고 싶은데 버스에 안겨서 탈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뭐라 그러니 대저라는 버스들은 다 계단 버스거든요. 그래서 가기 싫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버스를 내가 몇 천만 원짜리를 사줄 수는 없으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서울에 어디 군 같은 데 갈 때 적어도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제공을 하면 그러면은 친구들이랑 같이 갈 수 있게 선생님이랑 따로 가지 않고 친구들이랑 같이 갈 수 있는 정보는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렇게 만든 게 휠체어 체험학습 지도 그다음에 궁지도 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다가 정말 약간 이런 약간 변화가 있어? 이런 임팩트가 있어? 라는 걸 알게 된 게 지도를 만들면서 휠체어 타신 분들이 가면서 그냥 가지 않고 휠체어 눈높이로 보니까 이런 게 불편해요 라는 것들을 수집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하철 공사에 전달하기도 하고 좀 시끄럽게 떠들고 제가 PR을 하니까 언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조금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지하철 공사에서 굉장히 거슬리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저희 때문만은 아니고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주셔서 저렇게 역에서 만든 소위 싸제 안내문 같은 것들이 많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가기가 굉장히 좀 힘든 곳인데 이렇게 돌아서 갈 수 있는 곳들은 역무원 분들이 저렇게 출력을 해서 붙이시기도 하셨고 그게 이렇게 조금 더 진화를 해서 좀 더 쉽게 아예 표지판 형태로 만드시기도 하셨고
이렇게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그 게시물들인데 안내문 자체가 한꺼번에 변하는 경우들도 있었어요. 왼쪽은 2016년 4월에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붙여져 있었던 안내문인데 저게 이제 5호선 엘리베이터 옆에 있었던 안내문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데 5호선에서 4호선까지 가는 안내문만 딱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역사문화공원역에 2호선이 있잖아요. 그럼 2호선 어디로 가지? 밑에서 엘리베이터밖에 못 타는 사람은 보면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어딘가 그 지하철 공사분들이 모인 회의 자리에 우연히 참가를 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받아 적더니 4개월 후에 오른쪽처럼 바뀌었어요. 똑같은 위치에 봤는데 지금 저 디자인만으로도 달라지죠. 4호선 갈아타는 곳과 4호선을 갈아탈 수 있고 2호선 갈아타는 곳이 있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약간 안심이 되고 그리고 불필요한 어떤 문의도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역무원분들의 업무적인 그런 부담들도 줄어드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변화를 만들 수가 있구나라는 것들을 실제로 알게 됐고요. 이렇게 이제 2021년부터는 이제 지하철에서 밖으로 나와서 휠체어 특공대라는 지하철역 주변의 유동인구가 많은 역의 주변 휠체어 접근성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점, 카페, 편의점, 화장실 위주로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고요. 이 데이터들이 비록 음식점, 카페 같은 곳들이 아까 전에 이제 예솔님도 얘기를 하셨지만은 그냥 뭐 민간 시설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휠체어로 접근할 수 있는 종류의 곳들이 어디에 있다라는 데이터는 일종의 저희는 공익 데이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이유는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근데 저 여기서 혹시 퀴즈 드려도 돼요? 그럼요. 네. 저 댓글로 퀴즈 정답을 나중에 좀 맞춰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볼 수 있나? 네. 왜 제가 지하철역 주변을 모을까요? 지하철역 주변에 갈 수 있는 휠체어로 갈 수 있는 곳들을 모을까요? 그 정답을 적어주시는 분은 이제 제가 한 분께 제가 러쉬의 뭐 이렇게 조그만한 체리티팟 이걸 하나를 드릴게요. 네. 좀 적어주시고요. 제 강연을 들으셨던 분들은 아세요. 그래서 들으셨던 분들은 좀 자제를 해주시고요.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끝날 때쯤 제가 한번 댓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공익 데이터로서의 접근성 데이터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기 개경 순댓국이라고 여기 순댓국한테 소송당할 수도 있겠는데 저 순댓국집이 어디 있냐면은 4호선 숙대입구역 근처에 있어요. 그런데 저 앞에 보시면은 이렇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은 경사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를 사진을 찍어서 저희가 SK행복나눔재단과 함께하는 이 접근성 정보를 모으는 프로젝트에 이렇게 올리려고 했는데 여기 아저씨 갑자기 딱 나오시더니 아니 여기 왜 사진 찍냐 여기 초상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문에 초상권이 있다는 얘기는 처음 들어보는데 그런데 그분이 막 화를 내시면서 찍지 말라고 해서 결국은 그 사진을 지웠거든요. 이게 민간정보인가? 공공정보인가? 사실 두 개 다 민간정보이기도 한데 공공정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프랑스에서는 공익 데이터라고 그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꼭 이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민간정보 중에서 공공성을 띈 그런 데이터는 공익 데이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의 순댓국집 중에서 휠체어로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여기가 공익 데이터로서의 가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빠띠에서 이제 분석을 한 건데 공익 데이터는 공공 데이터와 민간 데이터 다 포함이 되고요. 공익에 도움이 되는 그런 데이터를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프랑스의 디지털 민주주의법 거기에서 이제 정의를 하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왜 공익 데이터냐? 우리나라가 접근성이 너무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뒤에 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뭐 작년에 서울대 샤로숲길 주변에 이렇게 접근성 정보를 이제 유튜버 굴러라 구루님과 서울대 분들이 같이 이제 수집한 게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마을 단위로 학교 단위로 이렇게 일종의 그런 지역의 어떤 돈 같은 걸 받아서 또는 기업의 돈을 받아서 작게 데이터를 모으는 곳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거를
크게 다 모아서 얘를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SK행복나눔재단과 함께 그리고 로드 스캐너라는 앱을 갖고 있는 LBS 테크놀로지와 함께 데이터 수집을 하고 이 데이터는 공공에 오픈하자. 카카오나 네이버나 티맵이나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도록 그런 일들을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카카오맵과는 좀 협업을 해서 제가 카카오 임팩트 펠로우인데 카카오맵과 협업을 해서 데이터를 좀 얻는 작업들을 좀 하고 있고요. 지금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휠체어 특공대라는 이제 자원봉사자분들과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수집도 하고 있고요. 또 상시로도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다니면서 불편한 점들에서 영감을 얻어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택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불편해요. 뒤에서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지만 지금 특별교통수단으로서의 장애인 콜택시가 굉장히 불편한 점들이 많아요. 싸기는 하고 또 편리한 점도 있지만 불편한 점이 많아서 이런 모두를 위한 택시, 그러니까 일반 택시인데 휠체어가 탈 수 있는 택시를 도입하는 활동들 같은 거, 법제도 개정 같은 것도 같이 하고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 오른쪽에 그 휠체어 탄 친구가 이제 제 딸인데요. 장애 학생 교육권 확대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어요. 저희 아이가 저 왼쪽에 보면은 한영고등학교인데 저기 가고 싶었는데 휠체어가 접근할 수 있는 접근 시설들이 없어서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사를 왔거든요. 그런데 올해 이게 너무 좀 열받는 일이어서 올해 이 장애 학생들이 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을 수 있게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특히 사립학교들이, 왜냐하면은 사립학교들이 이런 그 접근성 시설을 놓는데 굉장히 좀 인색한 측면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이제 고등학교로 갈수록 스카이 보내는 게 이제 중요하지, 뭐 장애 학생들 약간 모르겠어요. 그렇게 드러내서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은 그 부분들에 굉장히 투자가 인색하고 약간 사립학교를 약간 재단의 개인 소유로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좀 있더라고요. 다 그렇지는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오늘 이제 막 기사가 나왔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뭐 포항제철고라든지, 이제 그 울산에 있는 이제 고등학교 특목고라든지 자사고 학생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에 지금 동참을 해주겠어요. 왜? 우리 학교는 장애 학생이 없을까? 왜? 접근할 수 없으니까 장애 학생이 없지. 라고 얘기를 해서, 그런데 우리 학생들 중에서도 다리가 부러져 보니까 아예 교육권이 침해가 되더라.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그 다음에 경사로 같은 거는 학교에서는 있어야지 교육권이 지켜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서 1,300명이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우리가 함께 하고 있고요. 이런 일들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이제 이동권에 대한 얘기들을 좀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뭐 잘 아시겠지만은 그냥 총 집합해가지고 왔어요. 지하철의 경우에는 아까 전에 사업자가 되게 많아가지고 골탕 먹는다고 얘기를 했는데 여전히 사업자가 6개 더 많을 수도 있어요. 6개 정도 있고 엘리베이터가 제대로, 그러니까 이제 리프트가 존재하고 엘리베이터가 좀 없는 그런 구간들이 있는 역들이 아직도 21개가 있어요. 승강기가 고장나면은 그나마 지금 답이 없죠. 왜냐하면은 보통은 한 동선으로 갈 수 있는 곳들에 대한 엘리베이터가 딱 한 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장애인 단체들에서 한 개의 역에서 1개역 1동선, 그러니까 엘리베이터로만 움직일 수 있는 동선 이외에 2동선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야지 고장이 나면 대체 루트가 있지 않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시고요. 버스가 참 어렵습니다. 아까 전에 예솔님이 저 스웨덴 100%, 스웨덴뿐만이겠어요? 뭐 미국, 영국 이런 데들 가보면은 버스가 다 저상 버스입니다. 즉 이렇게 한 계단만 올라가면은 되는 그 버스요. 유아차도 탈 수 있고 휠체어도 탈 수 있는. 그런데 이 저상 버스가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국적으로 42%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국적으로 28%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울이 가장 높아요. 저상버스 비율이 58%인데 그럼에도 여전히 휠체어 타고 저상버스 타는 거 많이 못 보셨죠. 왜냐하면 100%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워요. 왜냐하면 세 번 만에 한 번 오는 저상버스 탄다라는 게 쉽지가 않죠. 그리고 버스라는 거는 버스 자체도 있지만은 버스 정류장의 어떤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시외 이동권 가면은 훨씬 더 열악합니다. 고속버스나 마을버스는 저상 비율이 거의 없어요. 고속버스는 겨우겨우 이제 그 국가에서 뭔가 연구 용역 같은 거를 해서 7대
7개 노선에 7대인가 3개인가 4개 노선이었던 것 같아요. 그 7대밖에 고속버스가 없는데 그래서 이걸 이제 장애인 단체들이 고속버스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대법원 판결이 났어요. 뭐 고속버스 회사들이 의무화할 필요가 없는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좌절스러운 판결들인 거죠. 기차 같은 경우도 이제 15분 전 도착해야 되고 이제 자리가 몇 개 안 되고 이런 것들이 서울과 수도권의 현실이고요. 장애인 콜택시의 경우에는 평균 대기 시간이 32분입니다. 여러분들 카카오 콜택시 요새 좀 콜택시 잡기가 어렵긴 하지만은 카카오 택시 32분 걸린다라고 하면 타시겠어요? 안 타시죠, 그죠? 이게 더 어려운 거는 예약했다가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오는 비율이 5분에 오기도 하고 2시간 후에 오기도 하고요. 시외는 거의 불가능하고 갈아타기 지옥이고.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일반 택시가 별로 없습니다. 장애인 콜택시는 각 지방 자치단체들이 세금으로 운영을 하거든요. 그런데 일반 택시에 그냥 일반 요금을 내고 휠체어를 탑승하게만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서울에 딱 2대밖에 없습니다. 고요한 M에서 운영하는 블랙캡 2대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차량 같은 경우도 우리는 차량에다가 장애인 표지를 주잖아요. 이게 굉장히 제가 보기엔 불합리한 제도예요. 왜냐하면은 그 차량이 노는 경우들도 있고 차량에 비장애인 다른 가족이 탄다든지 이럴 수도 있는데 사실은 누구한테 줘야 되냐면 사람한테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샌프란시스코 같은 데 가면은 사람한테 이 표지판을 주고 그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뭐 렌트카라든지 택시라든지 아니면은 친구 차를 타더라도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일반 택시에 왜 못 싣느냐? 휠체어를 LPG 가스통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접이식 휠체어조차도 이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고요. 장애인 콜택시가 이제 지방으로 가면 훨씬 더 열악하죠. 뭐 이틀 전에, 사흘 전에 예약을 해라. 아침 7시에 예약을 해라. 이제 법적 대수도 안 지키고 점심시간 운영 안 하고 밤에도 운영 안 하고 그럼 정말 집에만 갇혀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해외는 어떠냐? 이게 이제 뭐 미국, 영국, 뭐 또 유럽, 뭐 싱가포르 같은 그런 곳들의 경우들인데요. 뭐 일본도 그렇고요. 거의 100% 저상버스입니다. 그리고 휠체어가 버스 탈 때 운전자가 도움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요즘은 좀 많이 나아졌는데 안 그런 경우들 많고요. 시민들이 눈치 주는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저상버스 의무 설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령. 아까 전에 예솔님이 미국의 ADA, American Disabilities Act 얘기를 했는데 그게 1990년에 연방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동권이 그러면은 외국은 이제 뭐 많이 뛰어서 저절로 생겼느냐? 안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1970년대 그레이하운드라는 미국의 시외버스 회사 앞에서 장애인분들이 이렇게 시위를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요 위쪽에 보시면 요 왼쪽이 그레이하운드, 오른쪽은 메가버스라는 미국의 두 큰 시외버스 회사인데 여기에 이렇게 다 저상버스 또는 이제 리프트가 이제 생긴 거죠. 엄청 시위를 해서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새 이동권 시위 다시 하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굉장히 많이 욕을 하시는데 외국도 이런 종류의 시위를 통해 가지고 시빌 디서비디언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시민 불복종 그런 걸 과정을 통해서 이 이동권이 생겨난 겁니다. 우리나라의 법령이 굉장히 좀 불합리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르면은 법령에서는 보장을 해줘라고 얘기를 하고 시행령에서는 대부분의 사업장들을 면제를 해줘 버립니다. 시행령이 법령 본체를 무력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조그마한 카페나 편의점 같은데 이런 데들은 휠체어로 거의 대부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법에서 안 만들어도 돼 라고 이렇게 허가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실 이렇게 1300개 우리나라의 법령이 한 13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단계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둬서 뭐 예를 들면 뭐 평수 몇 평 이상 몇 평 이상 이런 식으로는 이제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단계적 적용을 두고 있는 것은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이 유일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령이 시행된 지 무려 14년이나 지났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단계적 적용이 아니라 일정 기간 경과 시간을 두고 좀 전면 적용을 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똑같이 이제 나중에 적용이 되는 게 키오스크입니다. 키오스크 곧 이제 법령 적용이 되거든요. 마지막에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접근성 데이터가 왜 중요하냐면은 접근성, 그러니까 어디에 갈 수 있다, 접근을 할 수 있다라는 것, 이동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결국은 그 인간의 개인적인 그 자유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정보가 없으면은, 그리고 어딘가에 갈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으면 나가기가 싫어져요. 이거는 이제 그 행복나눔재단에서 실제로 저희 이제 무이랑 같이 진행을 했던 리서치 결과인데요. 베리어 프리 정보를 잘 모른다라고 답변을 한 장애인분들이 이 당시에 80% 정도 됐었어요. 그리고 접근성 데이터라는 게 없으면 제일 좋겠죠. 데이터라는 게 왜 필요해요? 어느 지역에 짜장면 집에 휠체어로 갈 수 있는지 왜 알아야 돼요? 무이 같은 데들이 왜 존재를 해야 돼요? 이 데이터가 굳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그 사업장의 거의 90%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으로 안 만들어도 돼. 뭐 엘리베이터나 아니면 그 경사로 안 만들어도 돼라고 면제가 되는 곳들입니다. 조금 이제 좀 더 강화가 되기는 했지만 2022년부터 이런 데이터가 굳이 필요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행복남재단에서 연남동에 이제 그 휠체어 타신 분들 중에서 접근성 데이터 드리고, 휠체어 타신 분 중에 접근성 데이터 안 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냥 휠체어를 비이용하시는 그냥 뭐 비장애인 분들께 이렇게 세 그룹에다가 이제 데이터를 주고 한번 가보세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데이터가 있는 그룹이 거의 비장애인들과 동일하게 접근에 성공을 했고 만족도도 높았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저상버스와 이제 지하철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접근성 시설들인데요. 아까 이제 예술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교통약자들, 그러니까 휠체어가 이제 편하면 모두에게 편합니다. 특히 교통약자에게 편한데 어떤 교통약자가 이런 저상버스와 지하철 엘리베이터에 많이 타나? 교통약자가 여러 부류가 있잖아요.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유아차 이용자도 있고, 어르신들도 있고. 그런데 이거를 이제 실제로 어딘가 아마 MBC에서 팩트 체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봤더니 1대6 비율로 어르신들이 압도적으로 많이 탑니다.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이제 고령화 사회,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일종의 고객들, 소비자로도 봐야 된다라는 얘기들인 거죠. 접근성과 이동권의 확대라는 것은 초고령화 사회를 위한 준비고, 인구의 이런 교통약자들은 뭐 여러 분들을 다 합쳐서 임산부 뭐 다 합쳐서 인구의 거의 30%까지 보고 있습니다. 장애인 비율은 이제 등록장애인 비율은 인구의 5% 정도 되지만은 이걸 다 합치면 30%예요. 이런 소비자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제가 이제 흔히 이야기를 하는 장표 중에서 도쿄 디즈니랜드 얘기가 있는데요.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서진석 연구원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셨던 일종의 그 마이크로소프트 사례를 보면서 이게 약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디즈니랜드에 놀러 갔는데 30년 전에 지어진 도쿄 디즈니랜드와 그 바로 옆에 있는 제2 디즈니랜드인 도쿄 디즈니씨, 이 디즈니씨가 서로 약간 접근성들이 조금 달라요. 제가 저희 아이를 데리고 디즈니씨에 갔더니 휠체어로 탈 수 있는 놀이시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너무 좋다 하고서 그 다음날에 디즈니랜드를 갔어요. 그런데 그런 시설이 좀 안 갖춰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디즈니시는 디즈니랜드가 지어진 지 20년 후에 지어졌대요. 즉 디즈니랜드에 요 아래 보면은 이 장애인분들이 올 수 있게끔 길을 잘 닦아놨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오셔서 야 나도 놀이기구 타고 싶어 라고 하고서는 디즈니씨가 그 뒤에 지어진 거죠. 이게 일종의 선순환 효과를 갖는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장애인들을 시혜나 동정 대상이 아닌 소비자로서 관점 전환을 하면은 이게 선순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수요자 눈높이에서 시장과 문제인식을 하고 수요자가 디자인을 참여를 할 수 있게 해서 어느 정도 인프라를 갖춰 놓으면은 그분들이 더 접근성이 높은 시설에 대한 피드백을 준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 기업이 참여하고 인프라 하드웨어를 개발을 하고 법도 제정하고 이러면서 이동권도 향상되고 이동권 인식도 개선이 되는 겁니다. 아까 이거는 중복이라서 넘어갈게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마지막인데요. 궁극적으로 접근성과 이동권 향상을 위해서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제가 좀 이것저것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거는 이제 제가 이베이 코리아에 있었을 때 했던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 소방관, 그러니까 이베이 코리아가 소방관 지원으로 굉장히 좀 꾸준히 활동을 해왔는데, 활동을 할 때 아까 전에 예솔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다음에 저희 서진성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 목소리를 듣고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뭔지 이야기를 듣고, 이분들이 필요한 물품들이 뭐야. 예를 들어서 소방관들이 전라도에서 필요한 물건은 뭐야. 이제 강원도의 경우에는 뭐 산이 엄청 많고 눈이 많이 오니까 제설기가 필요해 라든지 이런 종류의 것들을 그걸 홍보를 해요. 그러면은 그건 뭐냐? 소방관은 지방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류의 물품들이 부족하고 굉장히 열악하구나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알릴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현실 같은 것들을 우리가 하는 활동을 통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확성기가 되는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아까 장애인 당사자를 직접 참여시켜서 그 사람들의 어떤 애로사항을 듣고 이런 애로사항들을 풀어야 되는데 이런 건 국가가 할 일이기도 해 라는 것들에 대한 어떤 그 힌트를 주는 활동들을 계속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경우에는 이제 민간 기업이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있지만은 많은 경우에 장애인 그 이동권의 경우에는 법이 만들어져야 비로소 해결되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위해서 인식을 계속 쌓아나가는 것들에 그 기업이 저는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개념을 만들고 있는 NGO가 있다든지 그렇다면은 그 NGO와 함께 협업을 하고 단체가 있다든지 그럼 협업을 해서 이거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접근성과 이동권의 경우에는 국가가 지원을 해야 되는데 라는 것들에 대한 걸 협업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아까 저희가 지하철 환승 지도를 무이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만들면서 이걸 왜 애엄마가 만드느냐는 얘기들을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그러게요. 왜 제가 만들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안 만들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행정안전부가 어느 날 저한테 이거 그 무이 데이터 좋은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를 하셔서 이거 우리가 업데이트를 할 거 아니에요. 종로 3가에 엘리베이터가 만들어졌는지 안 만들어졌는지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이건 지하철 공사에서 또 그 뭐 6개 굉장히 뭐 많은 지하철 공사들이 있지만 그거를 어떻게든 다 한 목소리를 내게끔 해서 데이터를 모아서 국가가 운영을 하셔야죠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게 해서 2022년에 국토교통부가 제작한 교통약자 환승지도를 큰 앱에다가 넣으세요. 이거 별도 앱 만들지 마세요. 해서 카카오 맵에 탑재를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개념을 만들고 협업을 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업의 역할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이베이 코리아에 있었을 때 옥션의 케어플러스라는 장애 용품 샵을 만든 적이 있었는데 지금 혹시 아까 참가자 그 명단을 보니까 토도웍스 계시던데 그때 이제 토도웍스가 초기에 크라우드 펀딩으로 만들었던 이 토도 드라이브라는 수동 휠체어에 붙여서 전동 휠체어로 만들어주는 키트를 처음으로 개발을 했었어요. 그때 저희 회사가 그러니까 저의 전 회사인 이베이 코리아가 이 제품을 사서 푸르메 재단을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이제 기부를 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뭘 얘기를 했냐면은 보조기기 우리나라가 정말 좀 후진 보조기기 그 지원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금액도 미국보다는 이제 특히 그 유럽에 비해서 훨씬 좀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현실들에 좀 초점을 맞추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우리 회사 너무 착한 회사, 좋은 회사라는 걸 PR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까라는 것들을 이 지원을 하면서 훨씬 더 거기에 하이라이트를 많이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이 국가적인 문제들을 해결을 하는 데에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이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여기 왼쪽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강원도에서 산불이 나고 난 다음에 이제 강원도의 그 장애인 그 기관에다가 장애인들이 이제 살고 계시는 곳에다가
그 계단으로 내려갈 수 있는 대피용 휠체어, 그러니까 계단을 내려오는 휠체어가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가 기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런 그 비디오를 만들었는데, 비디오를 만들 때 그 어려움에 초점을 맞춰서 이런 기본적인 이동수단 같은 것들이 필요하다. 그런데 이게 한 대당 뭐 180만 원 뭐 이러니까 사실 그냥 선뜻 사기는 굉장히 어렵죠. 이런 거는 이제 민간 기업들이 협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뭐 국가가 지원을 해준다든지 이런 부분들도 필요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넣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인 키오스크가 이제 곧은 아니고 한 3년 내에 기업들에서도 다 여기에 이제 접근성들을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아직도 굉장히 기업들에게 좀 유리하게 많이 좀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접근성 법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그렇게 예외를 계속 두게 되면은 이 변화가 계속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가가 기업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정부 가이드라인까지 나올 때까지 대기하는가? 아니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떤 그 키오스크를 어떻게든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키오스크를 만들 때 장애인분들을 좀 모셔다가 실제로 뭐가 필요한지 들어보시고 실제로 저 그 키오스크를 만드는데 좀 많이 참여를 시키셨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 뭐 이제 그 정보화진흥원 같은 데서도 나와 있고 그렇기는 합니다. 그 접근성이라는 건 100%라는 거는 없거든요. 최대한 맞게끔 그렇게 그 접근성을 구현을 해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키오스크가 100% 접근 가능한 경우는 없습니다. 반드시 인적 자원이 필요합니다. 어느 경우에든 사람이 필요한 경우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100% 이제 키오스크를 전환한다라는 거는 좀 있기가 좀 어렵다라는 측면들 생각을 하시고 인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는 없을지도 좀 살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서 기업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우리 홍유 이사님의 발표를 들으면서 속으로 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 정말 많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해야 될 일도 정말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지금 그 퀴즈 내신 거에 대한 네. 또 답이 엄청 많이 나왔어요. 한번 쭉 보시고 정답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화장실 이용이라고 맨 처음에 말씀해 주신 분이 홍은영 님이네요. 네네. 맞죠? 네. 홍은영 님에게 제가 주소를 주시면은 네. 그쪽으로 네.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예, 결국은 화장실 이용이 가장 편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맞습니다. 하는 왜냐하면 부분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배는 굶어도 배고프고 뭐 목마른 건 참을 수 있어도 화장실 못 가는 건 참을 수 그렇죠. 없으니까.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퀴즈에 또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하고요. 자, 저희가 뭐 시간이 오늘 9시까지라 질문을 많이 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좀 미리 좀 질문을 받은 것들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아까 이제 MS의 사례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질문 중에 하나가 MS는 왜 그러면 그런 어떤 장애인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게 되었을까요? 라고 하는 그런 사내에서 해커톤을 열 만큼 그런 어떤 그 의사결정을 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MS는 왜 그렇게 그런 혁신적인 시도를 했을까요? 네. 마이크로소프트는 미션 자체가 여러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편리하게 한다라고 하는 네네. 유사한 미션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좀 했었고요. 네. 그러다가 아까 좀 전에 그 디자인에서도 이 포용적 디자인이라고 하는 정책으로 어느 순간 전환을 했거든요. 네네. 즉 모두에게 맞는 하나라고 하는 정책으로 좀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에 한계를 부딪히게 되면서 네. 하나에게 맞는 하나 이런 네. 정책으로 돌아서게 되었는데요. 그것을 하게 되는 것은 저는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렸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예를 든다면 아까 제가 2009년도에 레이 플러리가 그 마이크로소프트 장애인 직원 그룹을 만들었다라고 하는데요. 그 전에 90년대부터 장애인들 직원들끼리 그런 부분들 조직을 만들어내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고충들을 서로 얘기하고 그들의 직장 적응을 서로가 서로를 돕고 그리고 그 내부의 경력 개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도와주는 이런 문화가 좀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축적이 되면서 그런 부분들이 좀 됐고 특히 기술 접근성을 통해서 자신들의 장애인 접근성과 포용성을 좀 풀어보자라고 하다 보니까 이 제품 개발에 장애인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장애인들을 직접적으로 고용을 해서 그것을 참여를 하게 되고 아까 홍윤희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키오스크에도 장애인들이 참여를 해야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더 많은 장애인이 더욱더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그것에 대한 완성도가 높아진다는 것들을 좀 체험을 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90년대부터 그런 전통들이 쭉 이어져 왔고요. 네. 아까 해커톤 관련돼서 2014년도에 이 접근성 관련된 해커톤 그룹이 단 10개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열리기 시작하자 그 다음에 30개, 그러다가 2019년도에 280개 팀이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처럼 그 하나의 좀 물꼬가 틔워졌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잖아요. 네. 그러면서 시너지 효과가 이루어지게 됐다라고 보여지고 결론적으로는 네. 90년대부터 30년 이상 걸렸습니다. 예. 저도 이제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은 MS가 그렇게 장애인에 대한 어떤 장애인을 소비자로 하나 보기 시작한 이유가 90년대에 뭐가 있었냐면 그 전에 이라크 전쟁이 있었고 또 이라크에 파병됐던 사람들이 많은 부상을 또 왔고 아시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전쟁을 다녀온 사람들을 특히 이제 상해 입은 사람들을 전쟁 영웅으로 언론이 이렇게 부각시키는 면들이 있었는데 그런 전쟁 영웅들을 부각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일상적인 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기업들이 많이 참여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예전에 60년대에 월남전이라는 표현을 쓰면 베트남 전쟁에서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 90년대 이후에 특히 IT 산업들이 발달하면서 이 IT 산업들이 이 참전 군인들 특히 전쟁에 참여해서 몸이 불구가 된 이런 분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언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 저는 그런 면에서 볼 때 현재 ESG 경영에서 ESG라고 언론들이 노래만 부를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지금 언론들은 대부분 다 온실가스 문제만 지금 주로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ESG 경영하면 환경 경영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 ESG에서 온실가스 문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은 실제 우리 사회에서 살고 있는 이런 불편함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배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까 이제 민간 공기업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거든요. 이 ESG는 또 공기업이 특히 또 이제 많이 관심이 있고, 이번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를 좀 낮춘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자료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공기업의 ESG에서 이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들은 특히나 공기업들이 이런 도시 기반 인프라를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공기업 ESG에 있어서 이 장애인 이동성, 또 장애인에 대한 접근성에 대해서 어떤 부분들을 좀 신경 썼으면 좋겠는지 좀 말씀을 홍 이사장님께서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거 얘기하기 전에 네. 앞서 MS 같은 경우는 사티아 나델라의 네. 아들이 또 뇌병변이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쌍둥이 딸 중에 하나가 또 발달장애가 있고 되게 좀 이런 종류의 장애 같은 경우들은 이제 물론 다들 공감을 하겠지만은 특히 잘 아시겠지만 CEO나 하여간 헤드가 뭔가 좀 개개적으로 관심이 있으면은 좀 더 이렇게 좀 밀리기도 해요. 그래서 실제로도 1990년에 ADA라고 해서 미국에서 장애인법이 통과가 됐을 때도 당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 시니어 대통령이 그걸 통과를 시켰는데 아마 가족에 장애인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도 있고요. 아까 이제 공기업 이야기들을 이제 하셨는데, 공기업의 경우에는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될까, 접근성이나 아니면 이동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조금 더 좀 확대를 좀 하려는 그런 의지들도 많으시고 실제로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원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좀 그렇게 하게 되면은 좀 공적으로 좀 큰 임팩트를 저는 낼 수 예.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 뭐 사기업들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네. 있지만은 공기업이 하면은 이게 굉장히 좀 큰 임팩트를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예. 감안을 하시고 제가 네. 그 도움이 될 만한 데이터를 하나를 그냥 공유를 드리자면은 네네. 그 영국에서 나온 영국 쪽인가에서 나온 데이터인데요. 그 예를 들어서 보조기기다라고 네네. 하면은 보조기기가 비용 대비 편익이 9배가 된대요. 네네. 즉 예를 들어서 보조기기 100만 원짜리를 장애인에게 제공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 편익이 곱하기 9가 된다라는 네네. 거예요. 이게 이제 개발도상국에게 보조기기를 제공하는 국제보조공학연대기구인 SK이라는 곳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휠체어 보청기 이런 데들에서 이걸 제공을 했더니 이제 10,000원이 발생시키는 편익이 90,000원치가 나오더라. 이런 네. 식으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임팩트를 측정을 한다라고 할 때 네네. 특히 공기업의 경우에는 9배보다도 더 나올 수 있겠죠. 네네. 그런 종류의 그 데이터를 저는 충분히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여러 예. 가지에서 요새 같은 경우는 또 사회가치 경영 네네. 같은 경우 해서 뭐 어떤 그 숫자에 기반한 네. 임팩트 측정들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숫자적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이걸 할 수 있을 만한 부분들이다라는 네. 것들을 이제 의지를 가지신 분께서 네. 이제 그 탑을 좀 설득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참, 이 질문 좀 약간 좀 창피한 질문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ESG 평가 관련돼서 장애인이 뭐가 있냐, 이렇게 네, 물어보셨는데, 이 얘기는 뭐냐면, ESG라고 하는 것을, 지속가능 경영이라고 하는 것을 평가 지표로만 자꾸 생각하시면, 저는 그래서 이제 ESG를 말씀드릴 때 자꾸 이제 평가 지표에 어떤 것이 나와서 우리가 이거 한다라고 그렇게 어필하는 것은 참 낮은 단계의 저는 대응인 것 같습니다. 정말 지속가능 경영, 우리 사회나 환경을 위해서 지속가능성을 위해서 하는 기업이라고 한다면 평가 지표에 장애인이 어떤 식으로 들어가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그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 공동체 일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오히려 지금 유럽이나 또는 미국에서 만들어진 ES 지표에 장애인이 안 들어가 있는 것은 그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 ESG에 이 장애인 부분들에 대한 지표가 안 들어가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면 그거는 이 지표들을 주로 만든 유럽과 미국에서는 그 부분이 너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지표 자체를 넣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무의를 네, 맞아요. 하셨는데 무의에 대한 그 설명을 안 해주셨어요. 네네, 예. 그러네요. 예. 네. 협동조합 무의고 장애를 무의미하게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제 모든 이제 소위 말하는 사회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목적은 뭐냐면은 우리 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는데 예. 무의 자체는 그거거든요. 장애라는 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냥 뭐 좀 다른 건데 걷는 방식이 다른데 라는 사회를 만들겠다라는 것들이고요. 아까 지금 유승권 이사님이 말씀해 주신 그 질문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장애인 고용률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반영을 할 수 있는 그 지표들이죠. 뭐 여성 고용률, 뭐 아까 전에 이제 저희 서진석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장애인분들이 단순히 고용에서 뭐 예를 들면 낮은 단계의 그런 그 일만 하는 것들이 아니라 예를 들면 매니저 역할들도 할 수가 있고 뭐 뭔가 뭐 개발자도 할 수 있다든지 정말 메인스트림 업무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면은 사실은 그게 제가 보기에는 ESG 평가에도 당연히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질적인 부분들을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아까 전에 키오스크 접근성도 얘기했지만은 앱 접근성, 웹 접근성, 그다음에 키오스크 접근성 본인들이 이제 운영하고 계시는 어떤 서비스에 그게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그 접근성 자체가 이제는 법적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저는 이게 약간 방어적으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약간 우리는 법적으로 하는 만큼만 딱 할 거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거보다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적용을 한번 해보시면은 그러면은 그게 선도가 돼서 일종의 스탠다드가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가 되면서 그게 당연히 회사를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거의 이제 마칠 시간이 되어서요. 우리 서준석 위원님 오늘 그 ESG와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쭉 스터디를 해오셨고 발표를 해오셨는데 좀 준비하시면서 어떤 생각이 들으셨는지, 예. ESG 경영과 장애인 인권 어떻게 연결하면 좋을까요? 제가 장애인 고용률만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법제도 얘기가 나와서 그 얘기만 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앱과 앱 그리고 키오스크에 대한 접근성 부분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시계 만드는 회사에서는 장애인용 시계를 고민하지 않습니다. 소셜벤처나 사회적 기업이 그리고 우리가 장애인 보조기구 만드는 데는 소셜벤처와 이런 데서 만들고요. 오히려 휴대폰에서는 장애인 보조기구, 휴대폰을 이용하기 위한 것들을 고민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장애인, 즉 어떤 격차를 만드는 회사가 따로 있고 그것의 접근성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회사가 따로 있어요. 이렇게 되는 것은 아무리 수많은 소셜벤처 사회적 기업이 나온다 할지라도 우리 사회 장애인 접근성은 격차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법은 이제 키오스크까지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런 것만이 아니고요. 자신이 직접 만드는 제품과 서비스의 이 접근성과 포용성 부분을 담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어떻게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라고 하는 좀 이런 고민들이 좀 준비하면서 많이 들었어요. 네. 이사장님, 네. 또 오늘 어떠셨는지 참여하셨는지. 예. 네.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이 궂은 날씨에 이렇게 접속을 해서 들어주시고 너무 좋았고요. 또 언제나처럼 또 저희 서진석 위원님께서 굉장히 그 심도 있는 분석으로 저도 그 모르는 부분들을 많이 알 수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또 그 김혜솔님의 그 인클루시브 디자인에 대한 얘기도 굉장히 좀 귀담아 들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한 가지 이제 또 마지막으로 그냥 팁 같은 거 좀 드리자면은, 아까 전에 이제 서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게임 같은 경우 국립재활원에서 그 모두를 위한 게임이라는 프로젝트를 작년에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아웃스탠딩에다가 그거 관련해서 그 글을 쓴 적이 있었는데, 뭐 관심 있으신 분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국립재활원에서 그런 게임 프로젝트 말고도 열린 플랫폼이라고 해서 아까 한 사람을 위한 보조기기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그 디자인을 3D 프린터로 자기가 직접 뽑아가지고 만들 수 있게끔 그 디자인을 아예 그 공개를 하는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종류의 아까 유니버설 디자인 말고 인클루시브 디자인 그런 것들은 시장성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기업이 좀 그 돈을 좀 쏟아 부어주면은 이렇게 광이 나는 CSR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꼭 제가 국립재활원 홍보해 준 것 같은데 네. 국립재활원과 협업을 해서 정말 너무너무 움직이기 힘든 초중증 장애인들, 복합중증 장애인분들이 정말 너무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발톱깎이, 손톱깎이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아주 단순하지만 삶의 질을 확 높일 수 있는 네. 그리고 자기의 어떤 자유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맞춤형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그런 보조기기를 맞출 수 있는 것들을 아마 재활원과 협업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참 그 기쁜 소식인데요. 또 우리 홍윤희 이사장님은 저희 이노소셜랩의 또 연구위원으로 또 저희가 위촉을 네. 했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자주 또 뵐 수 있을 것 같고요. 장애인 부분뿐만 아니라 여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사회 참여에 대한 문제들을 서로 잘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달도 인스비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이제 드디어 좀 이사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저희가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올 지금 6월부터 여성 이사제가 의무화가 실행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좀 이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다라고 해서 7월 27일 날 수요일 금방 옵니다. 그래서 7시에 ESG 지속 가능 경영을 위한 이사회 구성 및 운영, 또 우리 물론 그 나라마다 기업 지배 구조법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 똑같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또 글로벌 선두 기업들은 어떻게 이사회 구성과 운영을 하고 있는지, 또 뭐 유럽의 노동이사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를 좀 또 초대 손님을 모시고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전체 화면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장애인 인권과 ESG 경영, 또 지속가능 경영과 이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우리 서진석 위원님 그리고 홍윤희 이사장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하고요. 그 장애인 인권이 뭐 당장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점진적으로 이런 목소리들이 모여서 또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주변에서 장애인 친구들이나 장애인 동료들이 있다라고 하면 그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또 우리 50분이 이 시간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한 달 이후에 이 이사회로 다시 한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